1452회 장미 비디오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3명의 목격자는 누구를 보았나? 목격자가 셋이 있고 무슨 진술을 하겠죠. 하지만 범인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영상인데 봅시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짜파게티를 먹습니다. 파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은 짜파게티 뭐랑 먹는 거 좋아해요? 단무지가 보통이긴 하잖아. 중국집 메타로. 근데 고춧가루 같은 느낌, 빨간 음식이 좀 의외로 어울리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같이 얹어 놓으면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멸치 액젓을 한 숟가락 넣고 치즈 올려서, 치즈가 이제 이 면에 짜파게티의 열 때문에 잔열에 녹아 쓱해 안으로 이렇게 쓱해 스며, 그 위에 이제 후라이 딱 올려놓고, 짜게치라고 하거든. 그거 맛있죠. 파김치 올려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추천합니다. 우리 집에서 짜장라면 있잖아. 그거 2개 사와가지고 그 라면 끓인 거 다 먹지도 못했어요. 20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봐. 이게 장미 비디오에서 있던 일이구나. 왜 그랬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하기만 했던 어떤 자백은 27년 뒤 전혀 다른 고백으로 돌아왔대요. 이 새끼가 말을 바꾸나봐. 이게 흉기인가 보다.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 사실은 살인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요? 1998년 예고도 없이 찾아온 IMF로 많은 이들의 삶이 위태롭던 그 시기입니다. 1998년 1월 3일 오후 3시 10분 이틀간의 연휴를 보내고 문을 연 장미 비디오 한 손님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1월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그거. 맞아요. 우리 갯날이란 말이요, 갯날. 근데 그 7살짜리 아들내미가 우리 집에 쫓아왔어. 진우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강도가 우리 엄마 찔렀어요. 이 소리만 했어. 울면서요? 그렇지, 울면서. 나는 뭣도 모르고 강도가 어디 갔냐? 도망갔어요, 이러대.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서 봤지. 방이 높으니까 내려오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내가 놀라서 진우 엄마 괜찮나?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잠깐 있어봐라 하고 집에 와서 내가 신고했지 바로. 그때 그 건물이 아직 있네요.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고란골이라고 불리던 동네래. 한낮에 벌어진 사건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슈퍼 주인은 경찰 신고하고 또 다른 이웃에게도 알렸습니다. 평소 장미 비디오 주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국집 사장이래요. 진짜 많이 친했지. 매일 보듯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비디오도 내가 많이 빌려봤지. 형수가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먼저 봤는데 피는 많이 안 흘린 기억이 나는데 내가. 피를 별로 안 흘렸다고요? 예. 저기에 방이 있다고, 저기. 저 안에요. 가게 입구까지 스스로 이동해온 장미 비디오 여주인은 오른팔에 상처를 입은 듯 했대요.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이 심하진 않아 보여서 그래도 그나마 생명에 지장 없다 싶었나봐. 그때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3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피해자 37살 새아이 엄마 한선희 씨. 37이면 지금 나보다 어리네. 그때 겨울 스웨터 빨간 거 입으니까 찌른 게 그게 표가 납니까? 한겨울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줄 몰랐지. 빨간 옷을 입어서 핏자국이 잘 안 보였어. 겉보기에는 큰 피해가 없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애들 밥 차려주다 그랬구나. 오른쪽 가슴에 7곳, 왼쪽 가슴에 1곳, 오른쪽 아래팔 쪽에 4곳, 오른쪽 위팔 1곳에 다발성 자창이 확인됐습니다. 13곳의 자창이고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위는 오른쪽 폐가 칼에 관통된 거. 요 부위일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찔린 것 같아, 느낌이. 이쪽에 많이 당한 거 보니까. 심장을 노린 건 또 아니네요, 그럼 범인이.
원한 같은 건가? 분노에 의해. 통상적으로 그렇게 칼에 많이 찔렸다면 훨씬 더 출혈이 많을 걸 기대했는데 그만큼 없다는 건 내부 출혈이 많았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폐 손상 때문에 출혈이 거의 1리터에 가까운 혈액이 나오면서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폐 안에 전체 혈액 중 4분의 1 정도 되는 피가 고여 있었다. 그거는 말로 다 못하죠. 지금은 CCTV 있으니까 수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살인사건 같은 것도 전부 발로 뛰고 다 했지. 탐문 수사하고. 이건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가장 주의 깊게 본 게 13번을 찔렀다는 부분이래요. 우리가 수사하면 원한관계, 치정관계, 부채관계 다 조사를 하잖아요. 피해자가 키도 작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남한테 오해 살 일도 없어. 솔직한 말로 내가 보기엔 그래. 사람 참 좋아. 아줌마 되게 좋다. 좋아. 착하고 사람 좋다. 아까워. 젊은 날이에요 말이요.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에다가 싹 다 포스터를 붙여잖아. 다 덧붙여가지고 이게 안이 안 보이는 거요. 피해자가 숨을 거두기 전 그를 만났던 이웃이라면 뭔가 들은 게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피해자를 보셨잖아요. 그때 안 물어보셨어요? 누가 찔렸냐고? 아니 누구 아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래. 모르는 사람인데 20대 초반이다. 그 소리를 했어. 더 다른 말은 못 들었어요? 다른 건 못 들었어요. 폐를 다치면은 그치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비명을 못 지른대요. 그래서 남은 힘을 다해 범인에 대한 단서를 남겼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고인이 남긴 정보만으로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와, 뭐냐? 남자겠죠, 그래도 가능성이. 장미 비디오 사건은 대구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기자들은 이거 요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하고도 관계가 있는가? 칼로 다 찔러주겠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연쇄살인이 있었구나. 보름 전인데 이 사건. 새벽에 대구 시내 호텔 앞에 차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한 정당 당원으로 있던 사람이래. 그리고 2시간 뒤 700m 떨어진 상가 계단에서 20대 남자가 또 시신으로 발견됐고 둘 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죽었는데 흉기가 같은 거래.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대통령 선거일 전후잖아요. 그때 당시에 간첩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봤죠. 간첩이란 단어를 꺼내들 만큼 순식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대구 중부 그 연쇄살인 사건 장소가 장미 비디오랑 멀지도 않아.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수사하면서 경찰이 언론사 취재진을 불러 모읍니다. 경찰이 카메라 앞에 세운 이 새끼는 어떤 애띤 얼굴의 남자예요. 6km 거리였구나. 여기가 이제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이고 6km면 사실 근데 같은 범인이라고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나요? 활동 반경이 그럼 이렇게 넓다는 건데 6km 반경. 이민영 20살. 20살짜리 새끼가. 경찰은 이민영이가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탈영병이래. 왜 탈영했는데? 군에 한번 가보세요. 사회가 좋잖아요. 사회가 좋아서 탈영했다고. 비디오 가게 들어가서 여주인을 질렀어. 10번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대구 중구 연쇄살인 시기에 연고가 없는 대구에서 지냈대요. 군대 도망 나와가지고. 왜 그랬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할 때 너무 의외다. 장미 비디오 사건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 장미 비디오 사건도 자백 사건이잖아요. 이민영이가 범인이라는 물증은 없어? 그냥 지 말 때문이야? 아주머니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왜 죽였어요? 누군가 알 거예요. 예?
아이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 씨발 진짜 짜증나게. 녹음이 안 되잖아. 또박또박 얘기해봐. 너 죽일 필요 없었잖아. 예. 하지만 누군가는 알 거라고요. 누군가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이거 똑바로 말 안 해? 네가 안 죽였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아우 답답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경찰에서 하루 조사받고 헌병대에 넘겨졌어요. 군인 신분이니까. 군 담장 너머로 사라지기 전 우리 민영계이가 남긴 말은 무슨 뜻일까? 이민영이 대구에 머문 기간에 발생한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은 정말 얘랑 무관한 일일까? 그 시절 동네마다 하나쯤 있던 비디오 대여점 3,500여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던 이 매장을 한선희 씨가 인수한 건 사망하기 얼마 전이었대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또 벌어보려고 한 거지.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생각에 쉬는 날 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이걸 이민영이가 쳐들어와서 그런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피해자를 애 앞에서 13번 찌르고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사주를 받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탈영병 새끼 숨어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좀 벌려고 큰 돈이 또 금방 생기니까 누가 어떻게 사정 알고 시킨 거면은 그럼 얘가 20살에 뭐 이런 경험도 없을 테니 그냥 가서 다짜고짜 막 찌르고 보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는지 사실 모르잖아. 그래서 막 찌르니까 13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누군가는 알 거예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킨 사람이 있다. 누군가는 알 거라고요. 무슨 뜻일까? 당시 이민영의 주소지는 경기도였습니다. 대구에는 연고가 없어요. 그는 왜 대구행을 택했을까? 그것도 대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아직까지 미제로 남은 두 죽음과는 정말 이민영이 무관할까? 여전히 동기도 목적도 모호해 보입니다. 장미 비디오 살인사건. 아무래도 이민영의 검거 순간과 경찰 수사 과정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그 일을 12시간의 기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대요. 자, 장미 비디오 옆 가게 사장님인가 본데요. 무슨 다방 같은 거 하나 봐. 여기 냉커피, 주스, 칡즙 뭐 이런 거 파네요. 예, 당시에 우리 가게에 말이요. 간이 수사본부를 차렸다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내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보고 있고. 혹시 범인이 다시 올까봐요? 그렇겠죠. 수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이웃의 눈에도 너무 없어 보였다는 범인과 관련된 단서. 당시 수사 관계자. 이민영이 뜨내기여가지고 이게 탐문을 엄청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장미 비디오 가게 내부를 꼼꼼히 감식했대요. 혈흔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피해자가 칼에 처음 찔린 위치가 아이와 함께 있던 방 안이었대요. 여기 현장에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증거요? 뭐 증거 특별한 거 없어요. 지문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유력 용의자 같은 사람은 이민영이 검거되기 전엔 없었나요? 없었어요.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따로 의심 가는 인물도 없고 실제 단서가 될 물증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 범인 찾은 거냐. 경찰이 이민영 검거하고 자백을 듣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2시간이래요. 어떻게 한 거야? 아무 증거도 물증도 없이 뭐 얘 알리바이는 깨진 거야? 뭐야? 얘 입에서 제가 범인인 말이 나오는데 12시간 걸렸다. 그건 그냥 목격자 진술 정도로 시작하는 거죠. 범인의 뒷모습을 봤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발이 이 운동화인데 뭐 어떻다 그런 말은 내가 들었지. 흐릿했던 범인의 윤곽을 잡아준 건 장미 비디오 주변 건물 2층에 살던 한 이웃의 기억입니다. 40대 후반의 이씨 아줌마. 저는 그때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면서 창문을 열었는데 여는 순간 장미 비디오에서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키가 약 170 정도이고 머리 털은 스포츠보다 약간 긴 편이고 짙은 청색 종류의 추리닝을 입었으며 나이는 약 20대 중반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이민영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줌마가 지금.
모르겠다고 해. 모르는 사람인데 20대 초반이다 소리를 했어. 이웃 아줌마가 본 인물이 이민영이 맞다면 그는 범행 당시 짙은 남색의 체육복 차림이고 이는 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만큼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거다. 근데 남자의 얼굴은 기억을 못해요. 얼굴 빼고 다 기억해 나머지는.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갔다면은 제가 더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태연하였읍니다. 이 아줌마 말이 사실이면은 이민영과 유사한 외형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몰라. 이민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네. 근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 말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당연하게 이민영이 용의자죠. 이 시간대가 일단 맞고 범행을 저질러 놓고 뛰어가면 내가 범인이다. 이게 더 티가 나는 거잖아요. 이민영이가 절도를 많이 했잖아요. 절도 여죄가 있어요. 장미 비디오 사건 전에 절도 경험이 5번 있네요. 또 뭐 딴 거 온 거 없어? 너 대답 크게 해야 돼. 수없이 많죠. 범행 때는 뭘 어떻게 하는데? 별로 답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네요. 제가 후회한 짓들이니까요. 휴가 나왔다가 52일째 안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 새끼도 무책임한 새끼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휴가 갔는데 안 와. 아니 대체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거를 안 돌아오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계획이 없어 애들이. 절도하려고 도구를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강도지만 이게 강도라 해도 자법 아니겠습니까? 전입 100일 휴가를 나갔었구나. 이민영의 자대 복귀 일자는 1997년 11월 14일 나흘 뒤 이천시에 있는 헌책방 가서 과도로 여주인 위협해 27만원 뺏은 걸 제외하면은 대부분 야간이나 새벽입니다. 비어있는 가게 사무실 들어가서 음료수 몰래 꺼내 먹고 칼 같은 거 훔치는 절도. 그리고 대구 시내 병원 들어가서 현금 30에 의사의 걸로 보이는 접이식 칼도 훔쳤다. 이런 절도로 볼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서울에 있는 한 가죽회사입니다. 250만원 털렸어요. 그리고 이민영이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2주 전쯤에 이게 사건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전에는 사람을 한 번도 찌르지도 않았고 위협만 했는데 왜 장미 비디오 사건만 그렇게 여러 차례 많이 찌르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까? 비디오 가게는 현금을 만지긴 하지만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민영의 범행 동기와 살해 이유가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웃인 이씨 아줌마 목격을 통해 범인의 인상 차기까지는 특정을 했어요. 어쨌든. 하지만 피해자가 13차례나 칼에 찔린 점, 그래서 범인이 한선희 씨에게 감정이 있는 아는 사람인 걸로 오해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민영과 영원히 엇갈릴 뻔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만났다는 경찰. 장미 비디오 아들내미가 우리 집에 쫓아왔어. 강도가 우리 엄마 찔렀어요. 이 소리만 했어요. 엄마랑 점심 먹다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거야, 아들이. 최정훈, 이때 6살이었어요. 아들이 똑똑해. 자그만 게 이게 얼마나 똘똘한데. 7살짜린데 방에서 점심에 짜파게티 먹으려다가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 왜 모르겠어요. 똑바로 봤겠지. 걔가 좀 똑똑하다고 봐야죠. 주변 사람들이 동네에서 얘가 좀 똘똘하다고 알고 있네. 자, 애 진술입니다. 저가 방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엄마가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정리하고 있던 중이다. 저가 방에서 가게를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보니까 2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 접는 칼을 가지고 분명히 접는 칼이라고 써있어요. 어머니 가슴에 들이댔다. 돈 내느라고 한 뒤 방 안에까지 엄마를 따라와 칼로 마구 찔러 엄마가 돈통에 있는 돈 꺼내가라고 하니까 저 아저씨가 홀에 나가서 돈을 꺼내갔다. 아이 덕에 사건이 강도살인인 걸 알게 됐고 범행 도구도 특정할 수 있었다. 맥가이버 칼이라고 진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맞다고 보면 되죠. 어린애가 뭐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애가 말할 때는 맥가이버 칼이요 한 건데 이거를 타자기로 받아 적는 경찰은 그냥 접이식 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어감이. 범인이 사용했던 접이식 칼은 펼쳐지는 방법이 특이한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냈어요, 애가. 그렇게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이민영이 장미비디오 살인사건 저지르기 한 달 전 절도 행각이 있었죠. 대구 시내 병원에서 현금 30에 접이식 칼 훔쳤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아직은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범행 당일 그가 입은 옷을 알아내고 범행 당시 그가 사용한 흉기 특정했어도 그 물건들의 주인이 이민영이란 사실까지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 수사 관계자들은 돌이켜볼 때 사건 발생 이틀 뒤 이민영을 검거한 상황과 그로부터 12시간 뒤 자백을 들은 과정이 어떤 영화보다 영화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범인을 내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건 모르죠?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먼저 할까요? 우연과 운명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민영과의 만남. 그 운명적인 무대는 장미 비디오와 그리 멀지 않은 대구 남구의 대명동 소재 서부 시외 버스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순찰차는 있지만 도보 순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걸어 다녀 막. 그래서 범죄 예방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쨍그랑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남자 지나가는데 옆을 이렇게 수상한 소리가 났대. 스쳐 지나갈 때. 그거 돌아봤겠죠? 밤 10시 50분이니까. 빠루였어요. 빠루. 빠루 알잖아요. 빠루. 예, 노루빨. 그래 그거. 우리는 이게 다 빠루라고 해. 전문가들은. 유심히 안 보고 지냈을 수 있었는데 이 선배가 야 너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빠루 뭐야 이 시간에 너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들고 다녀 이 시간에.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순순히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마주친 게 이민영이었던 거야? 밖에 다니면서 한 번도 검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이거 잡히기 전에요? 예. 52일간 이어졌던 이민영의 도피는 깐깐쟁이 2명의 파출소 직원 앞에서 덜미가 잡힙니다. 그가 당시 지니고 있던 가방 안에서 발견됐다는 절단기, 장갑, 아무래도 절도를 계획한 듯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심이 되는데 절도범이다. 근데 살인까지 바로 이렇게 되나? 우리는 그때 이게 살인범이라고 그걸 생각지도 못했지. 그 당시에 밝혀낸 거는 군인 타령했고 빠루도 이게 용도가 다 있으니까 파출소 데려가려고 순찰차 오라고 했는데 이 새끼 막 다다닥 도망가더라고. 근데 다시 잡혀가지고 파출소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이민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의 수사본부가 차려져 있던 거죠. 수사본부가 차려지면 아침에 수사회의하고 나가고 밤 11시쯤에 수사회의를 한 번 더 해요. 내가 그때 수사본부 있을 땐데 이민영이를 잡아왔더라고. 나는 그가 범인인 줄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살짜리 탈영병이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생계형 절도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민영을 데리고 막 파출소에 들어오더라고. 그 순간 저놈인데? 어떤 경찰이 계속 범인의 몽타주를 머릿속에 그려왔대. 이렇게 생긴 놈일 것이다. 근데 그게 이민영의 얼굴과 비슷하다는 거지. 가슴에 막 손을 이렇게 대니까 칼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민영이 이거 다 걸리겠다 싶으니까 여기 한 자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수사본부에서 회의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 형사는 이민영을 단박에 알아본 이유가 뭘까? 딱 봤는데 인상착의하고 그런 게 목격자 진술 이런 게 비슷하니까 유력한 간접 목격자가 있잖아. 다방 요 종업원이. 장미비디오 근처에 있던 문다방 종업원의 미쓰리가 기억이 났대요. 시장 골목에서요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제 차 가게 내에서 배달 마치고 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그 봤던 남자가 커피 한 잔 하고 계산하고 나간 건 내가 봤거든요. 얼굴이 몰라 곱상하게 생겼어. 그 귀공자 타입이야. 잘생겼고 몸이 좀 호리호리해요. 왼쪽에 귀걸이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뭐 유심히 봤던 거죠.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동네를 서성거렸다는 귀걸이한 남자. 우연히 불심 검문으로 검거된 이민영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많은 게 일치하는데? 탐문 중인 형사에게 그날 자기가 목격한 한 남성에 대해 알렸던 문다방의 미쓰리. 검거된 이민영을 본 미쓰리는 그가 귀걸이한 남자가 맞다는 확인도 해줬습니다. 검거된 뒤에도 살인에 대해서 부인하던 이민영을 한순간 무너뜨린 건 피해자의 막내 아들 정은군. 이민영이 여인숙인가 어디 가서 누워있는데 천장이 자꾸 피해자의 아들 모습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 어린애가 천장 보여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백을 안 하다가 한 12시간 동안 지 혼자 뭐 이런저런 고민하고 심경편화 와서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 10장이 나왔어요. 진술서가. 무슨 내용이냐?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을 때 그 옆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조금 전 아이를 보니 기억이 납니다. 범행 저지르고 난 이후 잠에서 깨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대구역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에 제 옷차림은 상하이 모두 남색 체육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목류병이야? 정신 차려보니 장애인 화장실 칸이라네? 우측 상의 주머니를 보니까 접이용 칼에 피가 묻어 있었고 우측 바지 주머니에 현금 7만원 들어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는 내가 살인을 저지른 후로 보였다는 거야? 기억엔 없지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직감했고 그 증거들을 서둘러 없애버렸대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 대구에 머문 시기가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대구 중구 연쇄살인이랑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2시간 간격으로 700m 거리를 두고 발견된 두 남성의 죽음. 이것은 이민영과 무관할까? 우리가 그때 이민영의 여자를 캐려고 좀 많이 졸랐는데 졸랐다고요? 자백 8시간 뒤 당시 군 헌병대로 이첩됐던 이민영. 그의 여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어졌고 이민영의 밝혀진 죄는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 근데 이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또 있대요. 조르는 거는 잠을 안 재우든지 하는 거야. 그때 얘가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었어요. 가혹행위가 좀 있었나 본데요? 그러면서 자백이 나왔구나.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 다 인정해서 1심 사형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년 7개월째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에 관한 소식을 전해준 이가 곧이어 자신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기수 이민영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갑자기 이러지? 이민영이 경찰에서 자백할 당시 작성한 또 다른 자술서가 있는데 술을 낮까지 먹어 기억이 잘 안 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나는 건 소름 끼치도록 저를 무섭게 만든 건 한 쌍의 눈동자였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가장 큰 건 제가 겁쟁이였던 거예요. 비겁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겁이 나서 못했어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초창기 5년 동안 정도는 분명히 진범이 잡힐 거야. 그게 안 됐을 때는 시간 다 됐거든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구나. 27년 전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 거라고 이래놓고.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제가 죽였겠죠. 남의 일 말하듯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 상황일까요?
누가 시켰다는 것 같아. 우리만큼이나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27년 전 그의 자백을 직접 들었던 이들일 것이다. 그 안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전부 요즘 범죄꾼들이 전부 다 이 영화 보고 법 정보도 다 알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의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부인한다니까요. 아무래도 돈 때문인 듯 하다고 합니다. 그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 재심의 기회를 통해 무죄 증명받고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걸 보고 딴 마음을 품은 것 같다. 아, 나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짱구 굴린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누명 20년 옥살이한 윤석열씨 18억 7천 받았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민영의 선택이 놀랍다는 반응은 더 있습니다. 1심 담당했던 군 판사예요. 제가 있을 때 사형 선고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검거 50여일 뒤에 재판했는데 사형 내렸었구나. 왜냐면은 모든 혐의를 지가 다 인정했었대.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 안 했습니다. 그때는 범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래요. 예, 수사 검찰 조사도 뭐 다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얘가 당연히 했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맞았다 하고 이제와 틀렸다는 이유를 숨은 사정을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그때요, 제가 사실은 말하기 좀 민망한데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심 때 형 확정받고 나서도 항소 안 하려고 그랬고요. 편지는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이게 접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기하다 끊어지면은 하다 말잖아, 말을. 그걸 편지로 써서 보냈나봐. 항소심 상고 때 뒤늦게나마 제 무죄를 소리쳤지만 누구도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 안 했어요. 제 지난 삶이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할 만큼 쓰레기였고요. 일을 이렇게 만든 시작도 저였으니까요. 안덕경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만나보겠죠? 자기를 믿어준대. 한덕경. 제 이름은 한덕경이고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민영이를 처음 본 기억은 너무 선명해요. 컬러로 구분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가라앉아 있는데 걔만 환했어요. 얼굴이 공개됐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민영이가 나 사실은 살인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요? 예, 먼저 했어요. 걔 눈이 진실했어요. 진실했고 꾸준히 그 얘기를 했고요.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길이 없더라고요. 오, 말을 바꿨어. 이제 이 한덕경 권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민영이가 엄마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린 것 같네. 아빠 얘기도 나와요. 우리 애가 탈영한 건 자기 친엄마 찾으러 서울까지 갔던 거거든. 가정 환경이 좋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하는 나는 그 생각이 또 듭니다. 민영이가 그때 3살 땐가 친엄마랑 헤어졌어요. 참고로 또 여기서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지만 또 막간을 이용해 저번 시간에 그 파란 모자에 이어 또 패션 강의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제발 남자분들 좀 중년이 됐다고 해서 요 삼색 컬러 티셔츠 좀 입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이거요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삼색 컬러 티셔츠. 예? 하지 마시라고 이거 좀. 그냥 단색 입어. 까만 거면 까만 거, 회색이면 회색, 하얀 거면 하얀 거. 제발 좀 그러세요. 굳이 더 나이가 들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 나이대로 보여요. 이런 거 안 입어도. 예? 그러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진짜 버려야 돼요. 예. 자, 일단 뭐 탈영도 또 탈영 뒤 벌인 범행들도 모두 이민영의 잘못인 걸 인정한다. 아빠도 죄송하대요. 근데 살인은 아닐 것 같다. 가석방 후보가 될 만큼 형도 얼추 살 만큼 살았으면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랬다면. 20몇 년을 이제까지도 안 그랬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못 믿어주면 어떡합니까?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에 1급 모범수인 이민영은 언제라도 가석방이 가능하면서 갑자기 이제 재심 패티시를 갖고 있는 요 분이 나오시죠. 근데요, 이게 재심이라는 게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는 게 가석방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박준영 변호사. 가석방 심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석방이 미뤄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재심을 청구하고 억울함을 벗고 나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살인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석방을 받고 싶으면은 저 죄 없는데요? 가석방 해줘요. 가 안 통하고 반성합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민영의 주장이 납득하지 않는다. 이 친구 말을 믿기는 싫으네요. 나는 솔직히. 죽일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보고 있었다.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먹어서 범행 당시나 그 전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민영. 하지만 피해자의 아들을 대면한 뒤 일부 기억을 스스로 떠올렸다.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거는 검거 일주일 뒤 있던 현장 검증 날 분노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장미 비디오 앞으로 몰렸을 때였다. 뒤에서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이 뒤에서 뛰어가서 한 대 이게 뚝 때려버렸어. 이렇게 후려쳤어. 이 새끼 죽어라 하면서 전부 서 올리고 와가지고 때려 죽어라. 죽여. 욕하고 난리 났죠. 남녀노소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그랬어. 근데 태연이 이민영이가 범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그가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다음 상황을 재현했을 때다. 손님이 없는 걸 보고 이제 이민영이가 그런 거야. 여주인에게 인상 쓰면서 돈 내놔 X년아 라고 위협을 했다. 그리고 금품 요구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민영이가 피해자를 그 뒤에서 안고 이렇게 찔렀다 아닙니까? 가슴 이렇게 정면에서 찌르기는 4번씩 찌르기 힘들거든요. 진짜 잘하는 놈들은 한두 방에 죽인다니까. 모르는 초짜니까 아무데나 여러 번 찌르고 본 거지.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민영의 현장 검증이. 그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현장에 있던 아이의 존재를 알고 무슨 수로 범행 도구까지 아냐. 이게 수사한 그 당시 형사들의 반박이야. 이민영이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18 예전에 했던 것들 내가 설명하잖아요. 빼박이다. 자, 여기에 이민영. 제가 처음에 지구대에 들어가 있을 때 벽을 보게 시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짙은 남색 체육복을 입었던 것 같다고. 칼은 접이식으로 된 건데 이런 모양일 것 같다. 얘가 왼손으로 찔렀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고 아버지가 시킨 것 같다. 그 사람이 좀 의심된다. 처음에 용의자를 그래서 피해자 신랑으로 잡았죠. 경찰은 왜 유력 용의자로 피해자의 신랑을 찍었대요? 전날 좀 싸웠대요. 며칠 전에. 수사 초기에 범인 단서가 없으니까 경찰은 유족도 의심을 했었다. 너무 단서 안 나오니까. 불신 검문으로 검거되고 잠시 파출소에 있을 때 사람들의 대화를 이민영이가 들었는데, 그들은 당시 그곳에 설치됐던 수사본부의 형사들일까. 훔친 돈의 액수는 즉석에서 지어냈대요. 이민영이 말로는. 가게 소형 비디오 진열장 안쪽 상단에 있던 소형 철제 금고에서 현금 67,000원 꺼냈다. 그 비디오 가게 그때 무슨 돈이 있어? 워낙에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 불법 이런 거 있잖아. 호르노 같은 거. 이 호르노 이런 건 안 팔았어요.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없으면 그때는 장사가 잘 안 됐다고. 근데 안 그랬어. 자백과 달리 그리고 금고에서 이민영 지문, 피해자 혈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27년 전 일, 진위를 일방적 주장과 상반된 기억을 가지고 제대로 따질 수가 있는 걸까? 자, 그런데요. 이 몰래 녹음하고 있던 것 같아. 녹음을 해놔야 나중에 자백을 번복한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이민영의 자백은 피해자 막내 아들과의 대질 이후 조서로 작성됐는데 그때 녹음했다는 게 형사의 기억이다. 또한 그 과정을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들도 함께 지켜봤다. 실제 당시 경찰의 증거물 목록을 살펴보니 이민영의 자백 녹음 카세트 테이프 2개가 있다. 이 테이프 내용만 확인이 되면 논란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민영도 그 테이프를 찾고 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사건 기록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답을 못하고 계속 졸았어요. 조니까 이제 조사받으면서도 존다고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대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불심 검문으로 검거됐을 당시 이미 24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게 이민영의 설명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칼로 사람 찌른 적 있냐 그래서요. 아니 난 칼로 사람 찌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화내면서 막 다그치더라고요. 야, 너 본 사람이 있어 임마. 탈영하게 된 동기 뭐냐? 군에 대한 사회 동경이지. 네? 헛소리 안 해? 아니 이거 그 알이 또 편집을 이거 진짜 무슨 이혼 숙녀 캠프 마냥 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출해놨어. 이제 알겠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앞에 내용들이 그게 말을 아끼는 게 아니었구나. 인지가 안 돼가지고 대답이 느린 거야. 그래서 그나마 하는 대답도 헛소리가 되는 거고. 아니 이건 작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전을 주기 위해 연출하는 거지. 그의 설명대로면 화면 속 이민영은 44시간, 44시간 가까이 깨어있던 상황이었다. 12시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검거부터 자백까지의 시간은 이민영의 항소 이유서에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다. 저의 계속적인 부인의 수사관 중 한 명이 제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네요. 이거 뭐 주리를 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나봐. 삼청 교육대식 고춧가루 품 물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몸에 뭐 상처 안 나나 확인도 해가면서 안 들키게 때렸다는 거지. 피의자에 대해 구타하거나 신병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이민영의 나체 사진을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안 때렸다 이거지. 내용을 보니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으로 판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체를 굳이 왜 찍어두냐고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조사하고 자백했으면은 진술서 써가지고 자백한 거 내면 그만이잖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찍어놨다는 거 아니야. 베껴서. 이민영은 본인의 나체 사진 찍혔잖아요. 그때도 수치심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혹행위 중에 옷을 벗게끔 해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은 재심 사유인 경찰의 직무상 범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사진이 좀 흐릿해서 가혹행위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이민영이는 나한테도 몇 번 맞았지만 애는 순했어. 야 이게 씨발 할 소리야? 이게 할 소리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 당시 뭐 한 2000년대 뭐 한 초반 극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수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한 70년대 80년도 때 이제 경찰 채용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지금은 그 경찰대가 있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는 없었어. 그런 과정이. 경찰 양성 과정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경찰 누가 됐으면은 뭐 동네에도 좀 치는 애들 있잖아. 약간 건달 비슷하게 좀 치면은 막 형님 하고 이러면 야 너 나랑 일을 같이 하자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살인의 추억 보면은 송강호 아저씨가 데리고 다니는 옆에 그 부하 하나 있잖아요. 경찰 군홧발로 막 후려차는 약간 그런 루트로 경찰이 된단 말이야. 자격을 따는 게 아니야. 그 시대의 경찰들이 나이 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은퇴해서 지금은 없어요. 그 시대의 경찰인 거야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는 당연했으니까. 뭐 좀 유도 유단자다 뭐 복싱했다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시대가 변한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딱이 됐다 이겁니다. 애가 순했대. 순했는데 왜 맞아요? 그냥 줄줄줄 다 진술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는 말이요 조사하기 전에 기득권을 쥐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봐봐.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은 뜻밖의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때는 고문도 많이 했지. 고문을 왜 해요? 자백을 안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문해요? 물고문. 물 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딱 부어.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문. 예? 그 다음에 막대기 같은 거 끼워서 막 밟고 그래. 자랑이다 이 새끼야. 나이 처먹고. 그가 이민영에게 가혹행위한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왕년에 했던 고문 방법을 들려줬는데 이민영이 겪고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제게 삼천교육대식 고춧가루 푼 물고문하겠다고 협박. 이 진술서 있었잖아. 요게 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궁금해서 어릴 때부터 본 건데 혼자 해보려고 그랬는데 누구 밟아줄 사람이 없어서 실험을 못 해봤는데 무릎 뒤에 끼우고 꿇어앉힌 다음에 밟으면 되게 아프대. 잠을 안 재우면 자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인은 잠을 첫째 못 자게 하면서 형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고문을 하지. 범인이 아닌데도 고문받는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보통 범인이 맞지. 이민영이 기억하는 혹독한 밤은 얼마 동안 이어졌을까? 30분에서 한 1시간 조사받고요. 바로 가혹행위 당했어요. 날이 밝도록 5-6시간 그런 적 없다고 막 계속 부인만 했죠. 아, 직접 그렸어 이 그림을? 와, 이상하다. 그의 말대로라면 가혹행위는 오전 7시 40여 분까지만 이어졌을 거다. 그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내내 부인했다는 이민영이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막내 아들과 대면하고 돌연 자백을 해서다. 이는 경찰 말대로 그가 진범이라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민영이 아니라 20살의 이민영에게 들어봐야겠다. 진술서 본다는 거지 또.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보는 순간 저도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전 국민의 자기 얼굴 팔리잖아. 살인범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들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뭐가 될까 싶었다는 거겠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그 수치를 겪어야 한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안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요. 찍기 싫다 하는데 안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생각이 확 미친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시인하면 죽을 수 있냐? 본인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사실에 절망해서 허위 진술했다. 사형당할 생각으로. 경찰 입장에선 땡큐죠. 알아서 인정해준다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헌병대 수사관의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가 2개입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군 헌병대도 보고 있어. 그럼 양쪽에 이게 있겠지. 일치해야 돼. 이민영이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을 처음 자백한 시점은 피해자의 아들과 대면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전인 오전 10시 반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영의 주장이 사실이면 해당 카메라 기자는 그날 오전 10시 반 이전에 이민영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했을 거다. 경찰이 압수한 이민영의 물건들, 그 중에 이민영의 손목시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계는 9시 15분이에요 지금. 이민영의 소식은 이날 대구 지역 전역 뉴스에 보도됐던 것으로 봐서 손목시계가 촬영된 시점은 오전 9시 15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군인 신분이 밖에 나와서 타령했다. 굉장히 신분적으로 약자예요. 이민영 말에 따르면 군 헌병대 가서 밤샘 조사했대요. 다음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영창에 보내줘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53시간을 못 잔 거야. 물론 이민영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가혹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들 입으로. 이해가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민영이 피해자를 살해했던 순간을 재현했던 바로 그 장면일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상황을 보던 경찰도 놀랄 만큼 피해자의 시신에 남은 상처와 딱 맞아떨어지는 공격을 했어요. 이민영이 보여줘서 직접 이렇게 했다고. 범인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이민영의 대답은 다소 충격적인데 헌병대 수사관이 알려줬대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 자백했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정보까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의 진술 공백을 채워준 건 이민영을 수사했던 형사와 군 수사기관. 이런 거 아닌가? 일단 현장에서 시신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상처 났다. 보고서 만들었어. 그리고 이민영 잡았는데 이 새끼가 뭐 잠 안 재우고 때리고 하다 보니까 자백해.
그래서 깜빵 일단 넣고 야 이제 현장 검증도 해야 되는데 너 범인 인정했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자.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만 해. 이렇게 된 것 같다. 사건 당시 너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말만 하면 현장 약도도 보여주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각도까지 알려줬대요. 이거 봐. 그지 술 먹고 13번 찔렀으면 지 손도 좀 베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이들은 정말 이민영을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믿을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근데 또 궁금한 게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계속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인을 안 했어. 자, 여기에 우리 재심 패티시 박준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자포자기 상태로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이민영 씨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장 목격자가 맞다고 지목했다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해봐야 지금 너무 맞춰진 내용들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깰 수가 없어 보인다. 거짓 진술이 너무 확고하게 지금 퍼즐이 맞아져 있다. 이런 건가 보다. 왜냐, 현장에 있던 피해자 아들이 범인으로 나를 한다는데 내가 씨발 이제 와서 어떻게 목격자가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 문다방 미쓰리. 사건 발생 시간 무렵 장미비디오 인근을 배회했던 귀걸이한 남성을 기억했다가 탐문 수사 중이던 형사에게 알렸다는 미쓰리. 이 사람은 누구야? 목격자들이 본 남자가 자기는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CCTV도 전화도 흔치 않았을 텐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 이민영이 그때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립니다. 7시 반에서 8시경 부부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정류장 근처 오락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10시에서 10시 반쯤 몇 번 간 적 있는 만화방으로 들어갔다. 알리바이가 생겼네. 숙소를 옮기려던 참이라 짐이 많아서 거기서 만화책도 읽고 점심까지 시켜 먹으면서 시간을 꽤 보냈대요. 만화방 나오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책도 빌렸대. 그때는 만화방 주인 부부가 교대를 한 뒤다. 이후 인근에 있는 단골 여인숙 같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워서 한동안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는 그의 기억 20여 분 뒤 주인 아주머니 와서 방 잡고 거기서 밤새 책 읽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겠네. 그의 기억대로라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사건 당일 오후 2시입니다. 문다방 미쓰리가 목격했다는 그 시점과 겹쳐요. 이것만 확인되면은 문다방 미쓰리의 목격은 거짓말이든지 다른 사람을 봤던 건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겠죠. 미쓰리가 그를 봤다는 장소 대구 남구 대명동. 근데 이민영이 알리바이로 내민 장소는 대구 북구 비선동. 직선거리 6km. 지금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해도 40분 거리. 사건 당일 이민영의 행적을 증명할 단서가 아직 있을까요? 그 만화방 부부밖에 없는데요. 기억이야 근데 이것도. 여기 궁전여인숙 옛날에 있었잖아요. 궁전여인숙? 어떻게 알아요? 궁전여인숙 아주머니 돌아가셨어요. 진짜 우리 민영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여인숙 흔적도 없어요. 그 위치에 다른 건물 들어섰고. 예. 만화방도 비슷하대. 오래전에 가게 넘기고 떠났어. 수소문 끝에 만화방 여사장님을 만납니다. 오케이. 만화방 주인. 만화방 복도에 밖에 쭉 서가지고 이 사람 안면이 있나 이민영이 알리바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창부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길래 내가 집에 가서 막 뒤져서 가져온 것 같아. 이민영이 알리바이를 기억해내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만나긴 했네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왔겠죠. 결과는 1월 3일 사건 당일의 만화장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민영은 이날 책 14권 빌렸고요. 보증금 10,000원을 맡겼어요. 근데 이 장부의 내용만으로는 만화방에 머문 시간대는 몰라. 자, 근데 1월 3일 토요일 이민영이가 대부기 원령 3권까지 빌렸고요. 투명인간 11권 빌렸어요. 10,000원 내고.
이건 내 글쓰니까 그러니까 낮 시간대라고 보면 돼. 아, 아줌마가 낮 타임이야? 12시 전에 아마 교대했던 것 같아. 이민영에 대한 기록은 점심 이후부터 저녁 무렵까지 가게를 보던 여사장의 글씨다. 빌렸던 책들은 누가 검거된 날 반납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 만화방을 나서며 책을 빌렸던 이민영이 비슷한 시간대 대중교통으로 40분 넘게 걸리는 장소에서 그것도 만취한 채로 목격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민영 씨가 체포되었는데 왼쪽 귀걸이하고 있어요. 이 다방종업원의 진술은 이민영 씨가 체포된 다음에 나온 진술이거든요. 이거는 유도하게 된 결과가 될 수 있죠. 사실 검증이 전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미쓰리 얘가, 문다방 얘가 경찰에게 돈 받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이 원하는 대답 나오게 유도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지. 그 남자가 혹시 귀걸이 같은 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이제 미쓰리가 좀 멍청하니까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썼는데 오케이 귀걸이. 그럼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왼쪽에도 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왼쪽으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런 식이 됐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이민영이 체포된 뒤 등장한 문다방 미쓰리의 진술보다 이민영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만화방 장소의 신빙성을 더 높게 바라봅니다. 아,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셔? 와, 대단하다. 나 같으면은 그 만화방 그만두면서 그냥 불태웠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 역시 기록은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장부를 뒤져서 확인하고 나니까 판사가 올라와서 이거 정말 너 맞아? 너 맞냐? 당황해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직접 2차 현장 검증까지 나갔다가 이민영의 만화방 알리바리를 확인했다는 2심 재판부. 사형을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되기는 했지만 무기징역입니다. 그래도. 무죄의 가능성이 아예 생길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무기로 그냥 낮추는 게 뭐야. 아무튼 이민영의 알리바이는 왜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만화방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게 어떤 재소자가 사형받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요. 그 알 너무 지금 고증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형수가 법원 가는데 머리가 이래? 몰입이 안 되잖아요. 자, 알리바이가 왜 효력이 없었을까요? 2심 담당한 군 판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야박하게 할 수는 없잖아. 걔가 억울하다는 거 굉장히 주장했잖아요. 그때 칼 그거 보고 결정됐다니까. 칼에서. 이민영은 이때도 간 적 없다는 장미 비디오에 또 한 번 갔고 피해자의 아들 앞에서 한 적 없다고 부인한 살인을 또 재현했습니다. 만화방 알리바이가 증명됐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민영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한 이유 중에는 그가 그렸던 그림 한 장이 포함돼 있대. 만화책 빌리고 숙박하고 이동해서 할 시간이 충분했다 이거지. 우리가 볼 때는 택시 타고 이동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민영의 만화방 알리바이보다 이 그림 속 칼을 더 중하게 봤대요. 그것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피해자의 아들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해서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면 그림이 아니라 확보된 범행 도구와 제대로 대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흉기가 범행 도구가 안 나왔잖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마침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안다고 치자. 응?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에 있다. 현장 부재돼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이 비밀이 뭔지. 현장 부재의 알리바이는 인정을 안 하고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범인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고민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보면은 확실한데 왜 이걸 보면 또 범인 같지? 이게 뭐가 지금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민영은 검거되던 날 범행에 사용했던 접이식칼을 도주하면서 도로에 버렸대요. 그 칼과 범행 당시 그가 입었던 체육복을 찾기 위해 수색을 이었지만 못 찾았어. 하지만 진짜 범인이 아니라면
이민영은 어떻게 피해자의 아들이 봤다던 특이한 칼 모양을 알았던 걸까? 그때요, 그게 제가 처음에 이제 지구대에 들어가 있을 때 형사들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칼이 이런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연상해서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칼들이 보면 예전에 홍콩 영화나 느와르물에 많이 나왔던 그런 칼이거든요. 살고 싶지 않아서 허위 자백했던 그는 형사들이 나눈 대화를 기억해서 영화에서 본 칼의 모양을 그렸다. 버터플라이 나이프라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이거 그냥 상상해서 그리면 대부분 비슷해. 이게 뭐 특별한 모양이 있을 게 있습니까? 칼날이 뭐 청룡 언얼도 마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팔 사모야? 칼이 그냥 다 이런 형태지 뭐. 칼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 상상하면 대충 비슷해요. 근데 이걸 똑같다고 보는 거야? 진짜 내가 이때 태어났어야지. 그래서 나도 판사하지. 옛날 아저씨들은 솔직히 꿀 좀 빠신 것도 있습니다. 시대상 다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칼 그리면. 에휴. 경찰에서 그 칼에 출처를 물어서 실제 그가 절도한 적 있는 대구시내 병원에서 훔친 물건이라고 둘러댔다는 이민영. 하지만 경찰과 함께 해당 병원 방문해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들켰대요. 경찰들이 저를 병원장 앞에 데려가서 그 칼을 자기들이 설명하고 병원장이 그런 칼 없다고 하니까 저보고 다시 설명하라 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했어요. 그 당시에 작성된 병원 의사의 진술조서에는 이민영의 기억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대요. 잃어버린 사람도 없고 실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림 속 칼이 이민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근거일까? 의사야 뭐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칼이 살인에 사용됐다고 하면 찝찝해서 잘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 심리잖아요. 어휴 씨벌아. 어휴 씨벌 새끼야. 어떻게 판사야 이런 게.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의사가 한 말은 네 마음에 안 들면 채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의사 말을 왜 들어? 왜 불러가지고 왜 증인해? 지 입맛에 안 맞는 말 나오면은 안 들어주면서. 어우 씨벌 정말. 근데 의사는 또 2차 현장 검증 다시 찾아갔더니 그때서야 잃어버린 칼을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직접 그려줬다고. 의사가 잃어버렸다는 칼은 그 생김이 이민영의 그림 속 칼과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칼날 길이나 펼치는 방법은 이민영의 설명과 똑같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지금 나중에 의사의 반응을 말하는 거구나. 욕하면 안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욕 처먹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해요 판사형. 의사의 자필이다. 기억이 있었대. 말하기 싫었나봐.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 같으니까. 의사가 대강 그렸는데 묘사가 정확하대요. 군 판사는. 야 존나게 정확하다. 근데 그곳에 함께 있던 이민영은 군 판사랑 전혀 다른 기억이야. 2차 현장 검증 때 무슨 칼 잃어버렸냐 물어보니까요. 그때도 의사가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그런 칼이 없었고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뭐야 또. 의사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의사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데 내용이 달라 지금. 뭐 고요 속의 외침이야 뭐야. 주인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림 속 칼. 그건 어쩌다가 살인죄의 근거가 된 걸까? 야 이민영의 그림과 의사의 그림이 이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X벌 것들 정말. 이 나이대의 경찰들이 지금 한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됐는데 문제 진짜 많아요. 되게 뻔뻔하고 그 당시에 수사들 정말 있는 대로 까보면은 개판인 것들 많았을 거야. 예전에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 범인 잡혔을 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경찰이었던 분인데 그 당시 자기 사건 담당했었다. 근데 그때 이춘재 드러나면서 뭐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왔었거든. 그 당시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자. 존나 뿌듯해하는 거야.
거들먹거리면서 막 무슨 무용담 늘어놓듯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는 그 당시에 실패한 형사인데 후배들이 해결한 거 아니야. 근데 마치 자기가 뭐 그 당시에 뭐 한가닥 했던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는 게 계열받더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는 난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라큘라랑 똑같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난 얘기했어. 이 아저씨가 분명히 범인 B형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B형 아니라고 했대. 그런 적 한 적 없다 그랬대.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형사가 방송 나와서 B형이라고 한 적 없다고 하기도 했어. 근데 이 아저씨 자서전에 나와. B형이라는 확증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와 자서전에. 내가 그걸 읽고 말하는 거거든. 자기가 B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근데 뒤늦게 B형 아닌 거 나왔으니까 그런 적 없대. 그래놓고 방송 나와가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야. 존나 짜증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이대의 경찰들 안 좋아해요. 은퇴한 경찰들. 개판이었거든요. 헛소리들만 존나 하고. 이게 그거야. 지금 연장에 있는 거야. 자, 뭐 거의 끝나가는데 봅시다. 계속. 훔쳤는지 모르겠는데 10cm 칼로 깊이 11cm 낼 수 있냐? 사실상 어렵다. 그쵸? 칼 길이보다 짧게 나야죠. 왜냐면 보통 장기나 내부 조직은 수축하기 때문에 상처의 깊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확대되진 않습니다. 끝에 가서는 칼날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장기의 탄력성 때문에 안 찔려.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10cm면은 10cm의 상처가 안 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칼날 길이가 10cm 이하로 디자인이 된다는 접이식 칼. 피해자의 실제 손상 정도로 볼 때 실제 흉기는 접이식 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문가는 판단합니다. 가슴 아래 바로 패가 아니라서 12cm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일 깎는 칼 중에 좀 더 큰 과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접이식은 아니라는 거네. 시신에 남은 손상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칼이 범행 도구라고 단정됐습니다. 그 이후 잘못 끼운 단추처럼 그림 한 장이 자백이 되고 또 다른 그림 한 장이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그 오해와 오류의 시작점에는 피해자 아들 최정훈 군. 이 사람도 안 만나보나? 아, 난 이 그 문다방이랑 이 아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아이는 엄마가 위급한 상황에서 범인의 손에 들린 특이한 칼을 볼 수 있었을까? 누군가 갑자기 침투해서 엄마를 압박했잖아요. 근데 아이는 마치 완벽한 안전한 공간에 있었어요. TV를 시청하듯이 누군가를 본 것처럼 진술한다는 거죠. 이례적이다, 이런 목격은. 그래서 일종의 가짜 기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아이가 의도한 건 아닐 거다. 적은 양에도 반응 없는 루미놀 약이 이민영 손톱에 안 나왔어요. 반응 없어요. 범인의 손에. 어떤 의미일까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제대로 몰라 지금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데 그 어떤 물증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는 거지. 지금 이 방송의 주제는. 한선희 씨 그 피해자 가족 찾아가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 아직은 허락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지만 그 자식들 아들 둘인가 그렇잖아요. 다 잘 컸다. 피해자 가족의 근황을 알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무기수 이민영. 27년 전 자기 무모한 선택 때문에 진범 잡을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와 반성의 뜻도 보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짜로 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건 27년 7개월 동안의 이민영 씨의 삶 덕분. 모범수구나.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소시효도 없기 때문에 범인 아닌 걸로 일단 확정되면은 공소시효 없는 거잖아, 살인죄니까. 이게 재심이 먹힐까 모르겠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1452회 7월 19일 방송이었어요.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 3명의 목격자는 누구를 봤나? 한 명은 그 문다방이고, 한 명은 피해자 자식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2층 아줌마인가요? 한 명이? 그렇게 3명이구나. 목격자들의 목격이 이제 와서 다시 보자니 좀 허술했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때 경찰이 사실 경찰 욕도 하지만, 갖춘 수사력이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좀 있었을 거야. 할 수 있는 만큼 했겠죠. 그 와중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 폭행과 가혹행위 동반됐을 것이고, 물론 그게 잘못입니다. 잘한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좀 더해지고 당사자도 좀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 섞여 있으니까 폭행과 가혹행위 이런 것들로 얻어낸 결과물이 신빙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재수없게 운이 안 좋은 것들이 여러 번 겹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꼬인 거지. 범인일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은 당장은 무혐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범인으로 확정된 뒤에 증거를 찾아서 하기는 좀 뒤집기가 어렵잖아. 우리 박준영 아저씨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시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장미 비디오 살인 사건 편 봤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방송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